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 여성이에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뭐든 처음을 함께했던 사람이라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무척 힘들었죠.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떠오르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거든요. 시련은 시간이 약이라지만 첫사랑과의 이별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깊이 꽁꽁 묻어둔 사람인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다시 꺼내게 되었네요. 첫사랑과 만난 건 20살 봄이었어요. 예고 음악과를 졸업한 저는 97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죠. 벚꽃이 흩날리는 대학 교정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래서 다들 들떠 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대학 입학만 바라보고 죽어라 공부했던 학생들은 자신들을 옥죄던 족쇄를 풀고 나온 죄수들처럼 온몸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더군요. 마치 청춘의 특권인 것처럼 말이죠.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허공에 붕 뜬 기분으로 신입생 시절을 보냈어요. OT 때 친해진 친구들 몇 명과 몰려다니며 레슨도 빼먹고 소개팅에도 나갔고 10cm 가까운 힐을 신고 귀도 뚫고 반지에 목걸이까지 하곤 홍대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기에 바빴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참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노는 데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첼로 연습을 거르기 일쑤였고 전공 실기 점수는 아주 바닥을 쳤죠. 애초에 첼리스트가 되겠다는 꿈도 없었고 오로지 부모님 성화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지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저와 달랐죠. 특히 저희 엄마가요. 너 예고 3년 다니는 동안 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를 썼는지 알아? 모르긴 해도 집 한 채 값은 날렸을 거다. 그렇게 돈 쳐들여 대학 보내놨더니 연습도 안 하고 춤이나 추러 다녀. 네가 제정신이니? 내가 이 꼴 보자고 이날 이때까지 죽어라 딸년 뒷바라지를 했는 줄 알아. 그렇게 놀고 싶으면 앞으로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놀고 다녀. 엄마는 결국 제 용돈을 끊었어요.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덕에 그동안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가는 일이었어요. 매번 엄마가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거나 택시를 타곤 했는데 제 등치만한 첼로를 들고 지하철을 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날도 하드 케이스에 담긴 첼로를 메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전철 안에 사람이 가득해서 케이스를 챙기랴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중심 잡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뭐해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했죠. 바둥거리며 케이스를 옆으로 돌리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글쎄 제 뒤에 있던 남자가 저를 밀치고는 그 자리에 낼름 앉지 뭐해요. 그 바람에 저는 아키 케이스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순간 사람들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아픈 건 둘째치고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를 밀친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지금이야 그런 일을 당하면 당장 한마디 하고 사과를 받아냈겠지만 그땐 어려서 그럴 엄두도 못 냈어요. 창피한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장 일어나시죠. 그리고 저 여자분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앉으려던 자리 옆에 앉아있던 스포츠 머리 남자가 저를 밀친 남자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자가 돼서는 힘을 그런 데 씁니까? 자는 척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요. 스포츠 머리 남자는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까지 합세해 남자를 몰아세웠죠.
이 총각 말이 맞네. 이봐요. 얼른 일어나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 뭐해요? 당장 안 일어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창피한지 얼른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난리를 치고서야 자리에 앉아 가게 된 상황이 너무 구차하게 느껴졌거든요. 야박하게 단숨에 용돈을 끄는 엄마도 야속하고 자리에 앉아가겠다고 무거운 첼로 케이스까지 들고 덤벼들었던 제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앉아있는데 글쎄 옆자리 스포츠머리 남자가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더니 제 머리에 푹 씌워주지 뭐예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남자는 제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쪽 위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내가 그쪽을 울린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이 남자한테 반해버렸어요. 전철 안에 사람들이 들고 나는 동안 저는 옆자리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 내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이 남자도 저처럼 그랬다더군요. 전철에서 내린 우리는 학교 정문까지 나란히 걸어가게 되었어요.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요. 남자는 제 어깨에 맨 첼로 케이스가 무거워 보였는지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7살 때부터 첼로를 끼고 살아서 그 정도 무게는 혼자 감당할 수 있었지만 같이 걷고 싶은 마음에 선뜻 내주었죠. 알고 보니 남자는 저와 같은 대학 97학번 수학과 학생이더라고요.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자는 제게 화음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결론은 수학과 음악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음대생인 영은 씨랑 수학 전공인 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귈래요? 돌직구 같은 남자의 대시에 당황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에서의 인연으로 실시가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랑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대학 교정은 온통 데이트 장소가 되었고 학교 식당부터 도서관까지 둘이 있으면 어디든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착실하게 학교에 다니는 제 모습을 보시곤 다시 용돈을 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꿈같은 대학 생활이 이어졌고 1997년 겨울이 되었어요. 영화 접속의 흥행으로 서울 시내 곳곳은 접속 OST 중 하나인 사라본의 사랑의 창가로 가득했죠. 해화동을 가도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거리 좌판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고 종로로 자리를 옮겨도 똑같이 그 곡이 흘러나왔어요. IMF로 힘겨웠던 1997년 대한민국의 거리 곳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온통 사랑의 창가로 물들어 있었죠. 그날 홍대거리도 그랬고요. 트럭에서 노브레인 공연을 본 우리는 전철역으로 가기 위해 홍대 중앙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어요. 막 리치몬드 과자점에 다다랐을 때였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글쎄,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유학을 간다고 하지 뭐예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죠.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떠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자. 아무래도 유학 가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너한테 소홀해질 거야. 괜히 여지 남기고 질질 끄느니 확실히 끝맺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 남자는 처음 사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별도 돌직구로 알리더군요.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길바닥에 서서 질질 짜며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남자친구는 저를 두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상황에 저는 첫사랑한테 차였어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길 건너 미화당에서 사랑의 찬가가 흘러나오지 뭐예요. 그제야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한 번 쏟아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연신 흘러내렸고 전철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알싸한 첫사랑의 아픔을 맛본 잔인한 1997년 겨울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련이 불어닥쳤죠. IMF 여파로 저희 아빠 회사도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시절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은행도 맥없이 쓰러지고 세계화를 주도하던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죠. TV를 켜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실크를 가공해 수출을 하던 아빠의 회사는 결국 98년도 가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해버렸어요. 다행히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살 집은 얻을 수 있었지만 수입이 없었기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결국 저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저처럼 돈이 궁했던 선후배들과 함께 예식장이나 행사장에서 연주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창피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는 창피함도 사라지더라고요. 돈 잡아먹는 귀신에서 하루아침에 소녀 가장이 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 무렵 아빠는 아는 분이 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셨어요. 일종의 얼굴마담 같은 역할이었죠. 이사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솔직히 아무 권한도 없고 벌이도 안 되는 자리였어요. 게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리라서 엄마는 서둘러 제 혼처를 찾기 시작했죠. 그나마 그런 직함이라도 달고 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하객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얼마 전 이혼한 제 남편이에요. 시댁은 꽤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시면서 IMF 때 큰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채업을 관두고 사업체를 차린 후로는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있는 집과 사돈을 맺어보려고 마담 뚜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하도 사고뭉치라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거든요. 결국 어지간한 집안에선 다 퇴짜를 맞고 사업 실패로 껍데기만 남은 저희 집까지 차례가 오고 만 거죠. 저도 그렇고 죽은 제 남편도 그렇고 돈 버는 재주만 있었지 배운 것도 없고 교양학원 담 쌓고 살았지 뭡니까? 돈 좀 굴리고 살다 보니 대놓고 무식하단 말들은 안 하지만 그런다고 모르나요? 며느리한테 딴 거 안 바랍니다. 그저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게 내 아들 면만 세워줄 수 있으면 돼요. 혼수고 예단이고 필요 없습니다. 대학도 제가 마저 보내줄게요.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집만 안 망했다면 외동딸을 이런 식으로 시집 보내진 않을 거라는 아빠의 푸념도 들렸죠.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돈 있는 집이라 고생할 일도 없고 게다가 대학도 보내준다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학벌이니 뭐니 따지고 결혼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서로 필요에 의해 하는 결혼이 오히려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 결혼 하게 해줘.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모든 걸 쏟아붓고 사신 분들인데 더 이상은 저로 인해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부모님은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남편과는 주말에 처음 만나게 됐죠.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던 터라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사람이 소문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격식을 차리거나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저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고 무엇보다 솔직했어요. 그런 꾸밈 없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비록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사이가 괜찮았어요.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시작한 결혼이라 오히려 마찰도 적었고요. 그리 나쁘지 않은 결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이 다 되도록 시어머니한테선 복학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원한다면 당장 다음 학기부터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지 뭐예요. 너는 참 염치도 없다. 등록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레슨비로도 따로 내야 한다던데 그런데도 그걸 꼭 해야겠니? 막말로 네가 첼로 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결혼할 때 몸뚱이만 딸랑 들고 와서는 어떻게 대학 보내달란 소리를 하니? 따박따박 네 욕심 챙길 생각 그만하고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시어머니는 자신 입으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혹여 제가 친정에 돈이라도 보낼까봐 마치 저를 주인집 곳간 넘보는 도둑년 보듯 하셨어요. 툭하면 가계부 검사를 하시고 수시로 통장 내역까지 보자고 달려드셨죠. 제가 세일하는 블라우스라도 하나 사면 돈 한 푼 못 버는 게 돈 아까운 줄 모른다시며 한 소리 하기 일쑤였고요. 그래놓고는 혹시라도 남편 귀에 얘기가 들어갈까봐 제 입단속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복학은 꿈도 못 꾼 채 참고 살아야 했어요. 돈 많은 시댁 덕에 저는 동창들한테 부러움을 샀지만 실상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았어요. 제 편을 결혼 생활을 북과 연결돼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이혼만은 안 된다며 못난 아들과 함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솔직히 남편한테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그렇다고 이혼할 정신은 없었어요. 15년 넘게 저런 식으로만 살아온 데다가 전공의 채널을 놓은 지도 오래돼서 당장 돈벌이를 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그렇게 앞서 이번에는 요양병원으로 찾아왔다고 남편이 친정집에 간다고 시력을 들렸다며
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한 거야. 일단 망하는 부모가 못한 거 내 아들이 했다고. 고마운 부모를 어디서 까불어? 내가 믿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까불어댔어요. 그거 지금 많이 가져왔어요? 그까지라고요? 그치, 우리 부모님 전 재산이에요. 그걸 말도 없이 사채업자한테 담보를 잡혀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요, 이날 이때까지 어머님이랑 저 사람 비위 맞춰가며 밥하고 빨래하고 어머님 기사 노릇까지 하며 살았어요. 제 밥값은 충분히 하고 살았다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우리 부모님이 언제 사위덕을 보고 살았다고 그러세요? 당신도 입 있으면 말해봐봐. 우리 엄마한테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 우리 아빠한테 셔츠 한 장이라도 사드린 적 있냐고. 툭하면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대며 명절엔 코빼기도 안 비춰놓곤. 하긴 여자들 만나 딴 살림 차리느라 처가에 갈 시간이나 있었겠어? 저는 참다 못해 아빠 앞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화가 잔뜩 난 나머지 침상 옆에 있는 각티슈를 힘겹게 남편한테 던지셨어요. 근데 그 모습에 남편이 피식 웃지 뭐예요. 뭐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네. 안 그래도 너랑 어떻게 정리하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다 터뜨리고 이혼하지 뭐. 그 사람이 내 애 가졌다더라. 나도 여기 오는 길에 연락받고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구차하게 너한테 빌고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 이 때문이었죠. 파렴치한 모자의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인간이 끝까지 가는구나.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이혼이요? 등 떠밀지 않아도 해요. 그리고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아무리 본거 없이 자랐어도 인생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짐승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 새끼지. 이년이 미쳤나? 어디서 기어올라? 따지고 보면 내가 밖에서 바람핀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낳아서 봐. 내가 밖에서 살림을 차렸겠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너야말로 뭣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달랐다고 떠들어? 무식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그러디? 그 애가 네 애라고? 너 무정자증이야. 지금껏 애 안 생긴 거 네 탓이라고. 불쌍해서 말 안 하고 덮어줬더니 아주 꿀값을 하는구나. 너 그년한테 속은 거야. 못 믿겠으면 나 다니던 브링클리닉에 가서 물어보든가. 거기 네가 받은 검사 결과 있으니까 내친 김에 네 말대로 이혼하자. 그런데 계산은 똑바로 해야겠지? 우리 부모님 집 담보로 1억 빌렸다고? 너 그거 형사 고발감이야.
문서 위조에 절도죄까지 적용된다고. 네 입으로 그 여자랑 관계도 인정했으니 유책 배우자라는 것도 증명됐네. 아, 유책 배우자가 뭔지는 아니? 너한텐 이혼하자고 나댈 자격이 없단 얘기고 나한테 위자료도 물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 똥멍청이야. 어머님도 잘 들으셨죠? 저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 멍청한 아드님이랑 소장 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러자 기세 등등하게 찾아왔던 모자는 사색이 돼서는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병원 보안 직원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어요. 현재 이혼 소송은 끝이 나서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나머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계신 병원에서 뜻밖의 얼굴을 보게 됐지 뭐예요. 20여 년 전 이별했던 제 첫사랑이었죠. 그 사람 어머님이 저희 아빠랑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몰라볼 뻔했어요. 그동안 살도 많이 붓고 안경까지 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원 벤치에 앉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땐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97년 당시 그 사람네 역시 많은 집들이 그랬듯이 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님의 병원비를 대하해서 학교도 그만둔 채 과외와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었대요. 제게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유학 떠난다는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진 그를 보니 저 역시 눈물이 나더군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넘어왔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겪어온 일이니까요. 우린 짧은 만남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별을 한 것 같다고. 이제라도 제 첫사랑이 아련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고 나니 인생과 인연이란 게 참 희한하고 신기한 거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인연에 의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꼭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